자, 하노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볼까요? 네, 하노이는 정말 볼 것이 많은데 그 전에 이제 하노이라는 도시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노이는 그 베트남의 수도고요. 그리고 수도이지만 그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로 큰 어디예요? 도시는 이제 호치민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베트남의 하노이를 그 정치적인 수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호치민을 그 상업의 중심지, 어떤 비즈니스의 수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겠어요? 예,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고 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호치민과 하노이의 분위기는 상당히 다른데 하노이는 글쎄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사회주의 공화국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이끄는 그 공산당 본부가 바로 그 하노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대사관은 어디 있을까요? 호치민에 있을까요? 하노이에 있을까요? 하노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습니다. 이 하노이에 한국 대사관이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대사관은 1992년도에 하노이에 그 개설이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노이는 어떻게 생긴 이름이에요? 네, 아주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하노이는 제가 그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홍강 삼각주 안에 있는데 도시가 그 강 안쪽, 강하지 아니겠습니까? 도시가 그 강 안쪽에 있다고 해서 그 그리고 노이가 그 안내자 안에 있는 그 내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내죠, 하노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노이라고 하는 것이 강 안에 있다. 강 안에 있다. 하노이 그렇게 그 이름의 의미가 그런 뜻이고요. 처음부터 계속 하노이였던 거죠? 처음은 하노이가 아니었고 처음은 그 이제 탕롱. 예, 우리식의 한자 발음으로는 이제 그 승룡이 됩니다. 승룡. 근데 승룡을 이제 베트남어로 읽으면 탕롱이 되는데 용이 올라가는 그런 건가? 그렇습니다. 역시 JJ는 그 이 한자에도 그 조예가 깊으십니다. 승룡.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용이 뛰어오르는 그런 그 도시가 되는데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리왕조, 그 이용상 왕자가 있었던 그 리왕조에서 이 하노이라고 하는 이 승룡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노이를 가려다가 얼마 전에 못 갔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요. 딱 갔을 때 어떤 느낌일지. 말로는 그 진짜 용이 뛰어오르는 그 도시인데 실제로 가면은 이 오토바이가 뛰어오르는, 용이 뛰어가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뛰어오르는. 오토바이. 예. 또 오토바이란 말을 썼네. 이 모터사이클. 근데 오토바이라고 그냥 합시다. 네. 저는 오도라고 하셔가지고.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가 막 그냥 너무 많이 다녀서 그 첫인상이 이렇게 좋지는 좀 않습니다. 그게 안 좋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안 좋을 정도로 너무 많고 이게 뭐 어느 정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뭐 좁은 길에 수천 대가 그냥 막 시끄럽고 막 붕붕 엔진 소리 내면서 다니니까 걷는 사람보다 많겠네 그러면. 걷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사고도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저도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플러스 하나 해서 8대 불가사의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교통사고보다 훨씬 덜 나고요. 그렇게 많은데? 예, 저는 이것을 혼돈 속의 미학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혼돈 속의 미학.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이 오토바이들이 접촉사가 일어나서 뭐 쓰러지고 뭐 넘어져서 찰과상 뭐 입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참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혼돈 속의 미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살아야만 알 수 있는 뭔가 법칙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혼돈 속의 미학. 아니 근데 이런 오토바이의 법칙들 말고도 뭔가 좀 질서 정연한가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 오토바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오토바이 관련된 또 서비스가 많이 있어서요. 뭐 이게 비가 또 수시로 내리고 또 하는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것을 이게 주차 파킹을 해주는 관리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비가 왔을 때 비닐을 미리 이렇게 빨리 와서 덮어주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혼돈스럽게 보였지만 여기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구나. 비닐로 다 덮어주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액세서리를 그 오토바이에다 이렇게 부착을 하고 나름대로의 그 개성을 뽐내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JJ와 같이 가서 왜 자꾸 저랑 같이 가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JJ랑 가면 좀 더 뭐 재밌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꼭 같이 가서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이성과 가고 싶은데. 그럼 질서 정연한 게
그럼 오토바이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 가면 막 다들 쪼그려서 앉아서 먹고 그런 것도 뭔가 딱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앉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 정확히 보셨고요. 다 규칙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클로라고 아시죠? 인력거 자전거를 개조해서 만드는 그 시클로라고 하는 예전에 영화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시클로도 있고 또 뭐 그 거리에서 이렇게 목욕탕 의자. 그러니까요, 그거.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쌀국수를 또 먹는데 또 나름대로 맛있게 먹고 오토바이가 와서 확 덮쳐가지고 막 부서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재밌고.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하늘을 찌르는 그 마철루는 없지만 마철루 같은 것은 없지만 그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현지인들의 그 에너지 넘치는 표정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베트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육성이 막 있는데 이게 저는 노래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 노래같이 무슨 그 지휘자는 없지만 이 노래같이 이렇게 음표만 붙이면 이 노래가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 활기 넘치는 표정 같은 거는 요즘에 축구 봐도 진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다. 근데 오토바이 말씀하시다가 생각난 건데 아니 헬멧 다들 안 쓰던 것 같은데 써요? 헬멧을 요즘에는 많이 쓰는데 안 쓰는 사람이 더 많고요. 그러니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쓰는 사람이 많은데 뭐 우리나라 같으면 다 딱지를 띄었겠죠. 근데 이상할이 많지. 그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데도 그 그런 사고들이 많이 안 일어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신에 이렇게 운전 아주 조심조심히 옆에 끼어들게 할 때도 백미러 딱 보면서 딱 끼어들고 그런 걸 잘하나 봐요. 그래서 헬멧이 없는 건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노이, 호치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노이에서 운행되는 오토바이에 그 백미러가 없습니다. 없는 게 많아요. 백미러가 이렇게 없는 게 많습니다. 오토바이에 백미러가 없던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 베트남의 도로교통법을 파악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니 백미러가 왜 없는 건데요? 그 없는 걸 보니까 뭐 법에 저촉이 되진 않겠죠. 근데 제가 그것을 두 가지로 제가 이렇게 좀 문헌 같은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첫 번째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들이 몰려오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빨리 일가족이 막 그 오토바이 위에 3-4명이 타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원래 무서운 걸 보면 더 못 갑니다. 무서운 걸 보면 더 이게 사람들이 못 갑니다. 몸이 얼어서. 그러니까 백미러로 이렇게 뒤를 힐끗힐끗 보지 말고 그냥 미친 듯이 도망가라라고 해서 그 어떤 그런 설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일본에서 중고가 그 이렇게 백미러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이드미러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렇게 포장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포장을 했는데 이게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도중에 분실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팔아먹겠다고 또 슬쩍 빼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게 없어지니까 또 없어도 큰 지장이 없으니까요. 지장이 없으니까 없는 데는 하지 뭐. 그렇죠. 그렇게 한다라는 그 설이 근데 설입니다. 이건 설. 어떤 게 더 맞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설에도 베트남의 그 전쟁의 상처가 또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야, 근데 하노이는 그러면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나 뭘 타고 다녀야 되죠? 저희가 가면? 오토바이도 있고 근데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라 그래야 되나요? 버스라 그래야 되나요? 저는 버스라고 하는데 이 버스가 있는데 이게 그 70여 개의 버스 노선이 막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또 다 이렇게 베트남어로 써 있어요. 그리고 이 한국어 영어 방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어가 없어요? 영어 방송이 안 나옵니다. 그건 좀 힘들겠는데. 저렴하긴 하죠. 네, 저렴하긴 합니다. 그 칠천동이니까요. 350원. 그렇습니다. 진짜 저렴하네. 나 초등학교 때 내던 그건데. 그렇습니다. 너무 저렴하고 좋은데 문제는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좀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그 버스보다는 저도 오토바이를 타야 될까요? 오토바이는 또 뭐 현지화가 되기 전에는 좀 약간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소매치기도 많고 하니까요. 아니 그럼 뭐 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은 뭐 이 택시를 타는 게 좋습니다. 택시 맞아. 제가 다낭 갔을 때 택시 되게 저렴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뭐 돈 쓸 일 거의 없죠, 택시 타고 다니면. 돈 쓸 일도 없고 뭐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택시는 잡기가 무지 쉽습니다. 그죠? 엄청 많아요. 무지 쉬운데 착한 택시를 잡는 거는 무지 어렵습니다. 그럼 나쁜 택시라고 하면은 어떤 택시? 저도 이제 뭐 바가지를 많이 당해서 이렇게 미터기를 조작한다라든가
아니면 택시가 아닌데 네. 자기 택시라고 우기면서 이렇게 그 내고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돈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내릴 때 갑자기 돈을 더 내라 뭐 이러는 네.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아이패드를 갖고 와서 네. 아이패드에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이패드가 미터기다. 뭐 이러면서 아이패드에 찍히는 그런 돈을 해놓고. 네 그런 그 뭐 이렇게 그런 택시 기사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 택시가 참 택시 잡기는 무지 쉬운데 착한 택시를 잡는 것은 무지 어렵다. 이게 하나의 또 역설입니다. 여행은 많이 다니시는데 사기는 잘 당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에서는 이 사기를 그 베트남 여행 중에 한 3-4번으로 막으면 그럼 선방한 건가요? 선방한 겁니다. 그냥 모르는 부지불식간의 사기를 사실 예, 많이 당합니다. 특히 택시 다른 거는 괜찮은데 네. 택시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럼 가기 전에 얼마 주겠다 딱 흥정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흥정이 그 협상이 흥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흥정이 그 필수고 네. 그 협상을 안 하고 가면 흥정을 안 하고 가면 나중에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랄까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어플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타고 다니면 되겠네요. 그런 건 뭐 조작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IT가 좀 더 발달을 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건 베트남의 그 택시들이 착한 네. 택시를 고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색 택시가 뭐 3개가 유명한 게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택시들만 딱 골라서 잡으면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외에가 이제 좀 사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약간 선진적인 회사들도 이렇게 그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태국 가면 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툭툭. 네. 저렴하게 타는 거. 네. 그런 건 따로 없어요? 툭툭이라기 예. 그래서 동남아에 툭툭이 있는데 툭툭도 있지만 보통 이제 시클로라고 하는 시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클로라고 하는 자전거가 끄는 인력거 요게 있는데 요건 이제 거의 관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지인들은 잘 안 타고 관광용으로 보시면 되고 또 이제 그 오토바이 택시 그냥 그 바퀴가 4개 달린 그런 택시가 아니라 세옴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택시가 있는데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잘못 내고를 하면 이성이가 없겠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뭐 외국인들은 사실 안 타는 게 좋습니다. 여기 그냥 택시를 타지 괜히 오토바이 택시 돈 아끼겠다고 오토바이 택시 타다가 그 이렇게 봉변을 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술도 가급적이면은 뭐 그 호텔 근처에서 밤늦게는 근처에서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트남에 지금 등록된 네. 오토바이 대수가 4,500만 대라고 합니다. 4,500만 대인데 거기 등록이 안 된 것까지 합치면 거의 뭐 1억 대 한 사람당 1인 1 오토바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베트남에 있는 차 중에 거의 대부분이 택시고 뭐 오토바이고 그러겠네. 그렇습니다. 저 시클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 다낭 가서 타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흥정을 하고 타잖아요. 네. 근데 1시간에 얼마를 하겠다 딱 냈는데 30분째부터 막 힘든 티를 내더라고요. 네. 오케이 이러면서 네. 자기 좀 그만 좀 해달라고 더 하라고 했더니 40분째는 막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어가지고 네. 제가 여기서 됐다 하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표정으로 협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더티 트릭이죠. 대표적인 더티 트릭. 그러고 맞습니다. 바로 딴 데 가서 또 다른 사람 태우고. 그렇습니다. 힘들다면서. 30분은 그냥 그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그렇죠. 거가 되겠죠. 비쌌습니다. 네. 그럼 택시를 많이 타면 되겠고. 그럼 택시 타고 하노이에서 뭘 보러 가야 될까요, 처음에? 네. 하노이는 그 호안끼엠 호수 이름이 호안끼엠입니다. 들어봤다. 네, 그래서 뭐 박항서 감독이 축구 이기면 여기 호수 주변에 나와서 뭐 난리가 나고 막 그 이러는 데죠. 왜 여기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그 어떤 그 베트남 젊은이들의 어떤 로맨스가 이루어지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인데 네. 그래서 여기 그 결혼식 촬영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그 결혼식 촬영하는 커플이 이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게 커요?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제 구시가지 하노이 구시가지의 그 가장자리 쪽에 이게 위치해 있는데 이제 길이가 한 700m 정도 되고 폭이 225m로 이게 타원형입니다. 타원형인데 이게 큰 건가요? 길이가 700m에 폭이 250m니까 그렇게 워낙 큰 호수들을 제가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고 뭐 적당한 크기의 그런 호수인데 이곳이 바로 하노이의 그 이정표와 같은 그런 그 호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 뭐 예쁜 것들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수 남쪽에 네. 이제 그 거북이 탑이 전설이 있는데요. 거북이 전설이 있는데 이 그 거북이 탑이 세워져 있고
또 그 북쪽으로는 약간 큰 섬, 비교적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섬 위에 이제 그 유교 사당이 하나 있는데 그 응옥선 사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응옥선 네. 사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경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홍대 몇 번 출구에서 만나 이런 것처럼 호환게임 네. 어디서 만나 약간 그런 식으로 약속을 많이 잡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호환게임 네, 그렇습니다. 거긴 무슨 뜻이에요? 호환게임? 그 호환게임이 이게 참 베트남 그 발음과 어떤 이 한국어 발음, 중국어 발음의 차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 살펴보면 또 재밌습니다. 호환게임이 그 환검이란 뜻입니다. 환검. 예, 돌려줄 환. 검을 검.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게 검을 돌려주다, 칼을 돌려주다. 그게 호환게임입니다. 환검, 이게 호환게임. 뭔가 보안이 또 전설 같은 게 숨어 있겠군요. 아까 거북이 전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 거북이 전설이 있는데 어떻게 요 전설을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갈까요? 이런 거 재밌어요. 알려주세요. 네, 이게 뭐 베트남 사람은 다 알고 지금은 이제 한국 분들도 이 전설을 많이 아는데. 그 베트남에 중국이 많이 그 침략을 했다라고 제가 서두분에 역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베트남의 그 명나라로부터의 어떤 공격 또 지배로부터 베트남을 이렇게 독립시킨 그런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황제까지 등극하는 그런 장군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그 렐러이 장군입니다. 렐러이 장군. 네. 렐러이 장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렐러이 장군이 그 호수 주변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그 거북이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거북이가. 근데 그 거북이가 신이겠죠. 뭐 모든 뭐 신화가 뭐 그렇듯이 거북이로 변신한 신이겠죠. 반짝반짝 빛날 것 같고 이제.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우리나라 무슨 스토리텔링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죠. 뻔한 스토리죠. 네. 그래서 이 거북이로 변한 신에게 그 칼을 받았습니다. 칼을 받으면서 요 그 렐러이 장군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요 칼을 다시 돌려주겠다. 검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참 이게 역시 전설인 게 그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결국은 명나라를 패퇴시켜 버립니다. 명나라를 격퇴를 시킨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승리를 하고 다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 호안끼암 요 호수에 딱 오니까 역시 거북이가 딱 나타나서 네. 그 장군으로부터 그 칼을 받아갔다. 그래서 환검이다. 그래서 환검이구나. 예, 그래서 그 호안끼엠 호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검을 거북이가 손으로 잡아서 줬을까요? 어떻게 줬어요? 그래서 입으로 잡아갔을까요? 어떻게 줬을지 모르겠네. 네, 그거 참 여기서 또 상상의 나래를 우리가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환검 호수, 호안끼엠 호수 보고 여기서 또 뭐 봐야 될까요? 네, 이 호수가 참 굉장히 낭만적인데 네. 그 젊은이들이 많아서 특히 더 낭만적인데 이 호수 주변에 그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그 외국의 공관이니까 서양식으로 지어졌겠죠. 외국인 네. 공관도 있고 또 이제 재래시장이 또 있습니다. 재래시장 요 호수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서구와 베트남의 것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시장이? 네, 시장이. 그 옆에 또 재래시장이 있고 그 가기 얼마 전에는 또 외국 공간으로 쓰였던 게 있고 그래서 외국의 문화와 태생적인 베트남 자국 문화의 공존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미장센을 만들어내는 영화로 따지면 그런 장소입니다. 정말 데이트 각이네요. 그렇습니다. 데이트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요. 여기는 네. 그냥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노이에 있는 그 청춘 남녀들이 여기다 집결을 했고 또 여기서 그 흔히 말하는 버스킹이라 그러나요? JJ도 버스킹 좀 하시잖아요. 아, 저요? 예. 해본 적은 없는데 뭐 게임 버스킹 뭐 이런 거 그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게임 버스킹 저도 기대가 됩니다.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버스킹도 하고 홍대처럼 그렇습니다. 홍대처럼 그 버스킹도 하고 또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뭐 하노이 대학교 뭐 그 주변에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도 동아리에 있는 그런 뭐 학생들도 나와서 공연을 하고 마치 1980년대 한국의 그 이렇게 낭만적인 통기타 갖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거 뭐 80년대 대학을 안 다니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저도 안 다녔지만 물론 그런가요? 뭐 저도 안 다녔지만 어쨌든 그 대학교의 그 캠퍼스하고 비슷하고 네. 또 베트남 그 남녀가 쌍쌍이 이렇게 호수 주변을 거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노래 실력들은 어떻게 좀 뭐 베트남어 자체가 노래니까요. 베트남어 자체가 노래니까 저는 좋게 들었습니다. 야, 저도 그냥 커플로 같이 가서 한번 걸어보고 싶네요. 네. 제 여자친구가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거 축하드립니다. 대발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비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방송을 들었다면 정말 약속대로 많이 듣는다면 네. 물어보겠죠. 하지만 네. 아무도 안 물어본다면 안 듣는 걸로. 이거 지금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